네, 안녕하세요. 전주교육대학교 정현식입니다. 혹시 잘 들릴까요? 화면이 지금 저한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잘 보일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동계 학술대 한국유아 창의인성교육연구원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내용은 AI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그 학회 자체가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창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 교육 그리고 우리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까지 포함해서요. 이 우리가 그 교육하시는 그 교사나 어떤 교육자 입장에서 이 창의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또는 뭐 에디슨이나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잘못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이러한 창의성 교육은 결국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는 교육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핵심 주제인 AI 교육에 대해서 영유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영유아에서의 AI 교육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역할,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창의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제가 지금 또 한 5가지 사람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제 그 필드에 계시는 분 또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6명 중에 몇 명이나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인데요. 이분은 뭐 이게 보니까 애플의 라이팅 케이블이죠. 이 케이블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고장이 난 것을 그냥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직접 분해를 합니다. 보니까 벤치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서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 선이 4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4개의 선을 갖다가 이렇게 형편없죠. 납땜 실력이 아주 형편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수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테이프에 칭칭 감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창의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 뭐, 우리 뭐죠,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고요.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 세탁기가 이렇게 한 10년이 넘었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통 뒤에가 엄청 지저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해해서 통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T자형 복수를 이용해서 이 통을 분리하는 것을 했는데 인터넷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분해를 하고 그리고 실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분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이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 주위에 많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창의적인 사람인가요?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집이 좀 오래됐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주방에 이제 전등이 백열 전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백열 전등을 스스로 한번 LED 전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부엌에 이렇게 레일을 깔고 이렇게 LED 등 4개를 설치를 했고 또 이게 이제 잘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각마다 있는 그 형광등을 다 교체해서 이렇게 LED 등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전기세도 좀 아꼈다고 하네요. 이분은 어떤가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창의적인 사람인가요? 자, 네 번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커피 머신이죠. 뭐 사무실에 하나쯤 있을 만한 커피 머신인데 이게 중국산 좀 싸구려인 것 같아요. 잘 망가진다고 하긴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쓰다가 이게 단추가 이렇게 이 부분이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분리를 하고 보니까 이 기판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자주 쓰는 이런 부분들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어,
잘 안 쓰는 부품을 떼다가 잘 쓰는 부품으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가요? 이분은 사실은 뭐 이 기판의 어떤 용도라든가 또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잘 분해하지 않죠. 이렇게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중고 이렇게 고물상에 내다 팔거나 이럴 텐데 이분은 어떤가요? 이분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창의적인 사람인가요? 네 번째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이분은 캠핑을 너무 좋아해요. 겨울에도 이렇게 캠핑을 하는데 아이들이랑 캠핑 가면서 이게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캠핑을 하고 싶었나 봐요. 요즘 뭐 캠핑이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그 캠핑 사이트들이 이렇게 유료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있어서 이게 캠핑하는 어떤 즐거움이 좀 많이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야영장, 전기 시설이 잘 안 되는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캠핑하기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영하로 내려가면. 그래서 보일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두세 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예, 만들었다고 하네요. 뭐 보니까 여기저기 부품 주워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 펌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난로에서 불을 이렇게 때우면 이 실리콘 호스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일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창의적인가요? 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전문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이분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설계도 했어요. 설계도 하면서 태양광은 이렇게 집에다가 패널을 이렇게 해서 2kW의 태양광을 직접 설치를 하고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창의적인 이 여섯 분 중에 창의적인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올려주시네요. 어, 사실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여섯 명은 다 공통적으로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좀 닮았나요, 저랑? 사실 뭐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이 창의성에 대해서 제가 뭐 떤 이러한 지금 앞에서 본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쪽에 전혀 이렇게 기술이나 지식이 없었어요. 이거 나 빼만 거 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이게 쭉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넘기지 않고 해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이 주택지로 이사 오면서 뭐 도시가스가 안 되는 좀 시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름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전기세가 뭐 3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태양광을 좀 직접 한번 설치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유튜브로 거의 몇 개월 동안 공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뭐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창의성일까?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그런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선행 연구자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문제 인식을 할 줄 알아요. 어떤 주어지는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았으면 그대로 이거 문제네 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를 뭐 화를 내거나 뭐 문제에 대해서 그냥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걸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문제를 인식하려면 주변을 살펴볼 어떤 그런 여유도 갖고 또 열심히 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를 실제로 정의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과 도구가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죠. 특히 저도 뭐 태양광을 하면서 그 전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도구들 여러 가지 뭐 스위칭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차단기 뭐 이런 것들도 도구를 실제 필요한 도구를 찾고 그걸 연결하는 기술들을 익히는 그래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고 그것을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나 유튜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실제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이 실천하는 능력에서는 내가 끝까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고 또 그걸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다 보면 많이 지치겠죠. 아까 그림 중에 이 그림 어땠나요? 정말 이거 제 아내한테 엄청 야단 맞았거든요. 어, 일요일 날 아침부터 한 오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밤 6시, 7시까지로 완전 뭡니까? 이 거실이 완전 난장판이 됐으니까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그때가 2008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2008년도 1월 3일 날 저쪽 그 속초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캠핑장에서 실제 캠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때 아이들이 내복만 입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꼭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의적인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여기는 뭐 한 25명 정도 응답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는 이제 여러 방에서 단톡방에서 같이 물어서 제가 현황 삼아 이렇게 끌어모아 봤거든요.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주위에 창의적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어떤지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괴짜, 몰입하는, 애토리, T는 새로운, 반항하는, 제멋대로 끼가 있는 색다른, 거침없는, 별종, 이탈하는 뭐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아이들의 공통점. 좀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죠. 별종이다, 이탈한다. 그러면서도 뭐 열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유별나다, 뭐 예측 불가능하다 등등등 대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정리된 정선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뭔가 심하게 얘기하면 좀 파괴적인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비티 다시 말해서 창의성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검색했던 시기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이 첫 번째로 나왔던 그림인데요. 창의성을 이 여류 화가죠. 나탈리라는 이 화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가요? 대단히 뭐 색이 이렇게 다양한 색을 표현하면서 되게 파괴적이죠. 그리고 뭔가 좀 산만한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창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터치, 원한에서 벗어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창의사 하면 전구가 불이 켜지는 이런 표현하는데 안에 더 전구까지 하면서 이것도 아니다 하면서 뭔가 그 터트리는 듯한 느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약간의 그 창의적인 아이들의 생각이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외에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을 어떤 학술적으로 좀 바라볼게요. 제가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창의력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브리테니커 사전에서는 상당히 길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는 지능과 직관,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정신적 건강과 정신적 이상, 그리고 평온과 비범, 안정과 불안정, 질서와 무질서, 그리고 균형과 불균형에서 어떻게 해요? 줄다리기를 하는 아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동화와 그 도전의 사이에서 내가 좀 더 도전적으로 가면 우리 선생님들 싫어하는 걸 알아. 주위 어른들이 싫어하는 걸 알아.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좀 아이들이 뭐죠?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 알아.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약간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긴장감을 갖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높이려면 이쪽으로 좀 어느 정도 끌어주고,
그러면서도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같이 병존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인성 교육도 필요한 부분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창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빅C, 프로C, 리틀C. 빅C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유인전에 이렇게 나오죠. 일단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또 어디선가 알을 품고 있어야 돼. 뭔가 좀 이상한 어릴 때부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일수록 사실은, 기존의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고, 뭐, 새로운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꼭 위대한 어떤 창의성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프로식, 그죠? 뭔가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새로운 기획서를 내고, 새로운 계획을 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이 자체도 창의성이라는 거고요. 또 리틀시라고 한다면 생활 주변에서 아주 좀 사소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창의적인가요? 이거는 우리 학생 발명전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그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이 껍데기 따가지고 뭐 책을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브라보콘 같은 것처럼 이 껍질을 벗겨요, 가운데에. 그래서 이렇게 포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생활에서 좀 불편한 점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 이것이 결국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창의성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창의성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창의성은 기르기 어렵다는 거죠. 창의성은 근데 이러한 전문성은 이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는 지식과 몰입. 가만히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우리 유아든 어린 아이들이든 또 초중고 학생이든 간에 책을 통해서 또는 직접 알려줌으로써 또는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지식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몰입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 아이처럼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어려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또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몰입을 하나요? 보면 일단은 제가 아까 그 6가지를 보여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죠. 일단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하는 것. 뭐 물론 이제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죠? 또 잘하면서도 좋아하는 것도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성인인 우리도 내가 뭘 좋아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음악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음악 시간만 되면 이 악기 볼 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때 학급당 한 50명 넘죠. 그래서 막 소리 여기저기서 악기 불면 막 연주가 안 되니까 선생님 되게 엄하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손바닥도 때리시고 심지어는 막 손등을 이렇게 때리시고 그래서 거의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음악을 엄청 제가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말 음악 좋아하거든요. 뭐 기타도 치고 또 막 드럼도 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야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뭐 40대, 50대 넘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걸 찾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키우려면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식과 몰입이 필요하는데 문제는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또는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찾아줘야 될 건가? 이게 하나의 이제 질문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막상 우리 아이들이 이 전문성을 기르면 실제로 창의적일 건가? 사실은 모든 그 전문가들이 창의적이진 않잖아요.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라고 하지만 반대로 모든 전문가가 모든 항상 창의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고착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이 창의성을 키워주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고착을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오일 있잖아요. 엔진 오일 보통 5,000km에 많이 교환하시죠. 근데 그게 뭐 10,000km 또는 2만, 3만 계속 안 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엔진을 뱅글뱅글 돌게 했던 그 윤활유가 점점 굳어져서 오히려 잘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아서 더 이상 못 돌게 하죠. 그걸 고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리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착화와 합리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교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그 많은 학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발문. 이제 발문과 질문의 차이는 잘 아시죠? 이렇게 어디 답이 정해진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발문을 잘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발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격려. 사실 격려라는 말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정말 교사가 생각하기에 어떤 때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이게 무시하지 않고 격려해 주라는 얘기죠. 이러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들이 이게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더 궁금한 거, 이 몰입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아준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해결을 못했어요. 이 그림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정문 화가가 1965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인가요? 35년 후에 2000년이니까, 그러면 35년에다가 2000년이 23년이 돼서 약 거의 60년 전에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 보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보통 가정에 이제 TV가 흑백 TV가 막 이렇게 도입되던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그때 예측했던 것 중에 지금 달성된 것들 한번 실제 구현된 것들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수학여행은 이걸로 이거는 지금 안 되죠. 컴퓨터로 하는 것 되고요. 청소 로봇 청소기 얘보다 훨씬 똑똑하게 잘하고 있죠. 또 공부도 원격 교육하고 있고요. 원격 진료도 가능하고요. 아, 이 그림은 너무나 상세하게 잘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주방에 이렇게 미니 그 뭐죠? 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라디오도 TV도 듣고 레시피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형 TV 전화기 이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죠. 움직이는 도로, 전기 자동차, 전파 신보 이거 TV 같고요. 태양열 유원진 어떤가요?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10가지 중에, 그죠? 한 가지 빼고는 다 맞췄네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70세가 넘으셨는데, 그래서 이분께, 이정문 화가님께 여쭤봤어요. 이분이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창의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지, 뭐 이분이 뭐 대단한 뭐 지능이 뛰어나거나 뭔가 뭐 창의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움직이는 도로는 무한궤도를 봤고요. 소형 TV는 군인들의 무전기, 전기 자동차는 전차를 보고 아이디어를 냈고요. 태양열은 돋보기, 그리고 등등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분의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경험이죠, 경험. 그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창의성이 발현됐다. 우리는 사실은 영재, 아주 뛰어난 천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보통의 아이들이 뭐 이정문 화가님도 뭐 천재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 말로는 뭐 보통의 사람이죠. 보통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아에서 창의성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사례들이 있겠지만 뭐 소프트웨어 AI 디지털 교육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놀이 중심의 그 유아 교육, 특히 어떤 디지털을 이렇게 배제했던 이런 유아 교육에서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방식, 전통적인 어떤 디지털을 배제한 교육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어떤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들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놀이 중심의 코딩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이 코딩 교육을 이렇게 단계로 구분해 보면 총 4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코딩의 기본적인 원리, 이제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절차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순차 선택 반복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배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건넜을 때 우리 어떻게 건너나요? 먼저 신호를 본다. 그리고 파란불이면 if죠.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else, if then이죠. if then else를 구문을 이용해서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신호등만 보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 쳐다보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또 길을 건너다가 깜빡이는지 안 깜빡이는지 깜빡이면 빨리 또 건너야 되겠죠. 절반을 보고 길이 엄청 넓은 그런 큰 대로라면 만약에 중간까지 가서 깜빡이면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언플러그드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언플러그드니까 플러그를 전기를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놀이로 이렇게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생활 속에서 이런 걸 다양한 사례를 상황을 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사고가 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실 공간에서 이렇게 모형을 그려놓고 그 모형 속에서 활동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언플러그드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블록 프로그램 코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나 스크래치 여러 가지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니어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상황을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로봇이라든가 어떤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하나의 간단한 레고라든가 이런 블록을 통해서 또 진행할 수가 있죠. 이러한 교육들이 실제 유치원이나 초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는 제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시대에 저는 뉴질랜드에 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립 유치원에서 유아 영어와 코딩 교육을 합친 유아 코딩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시리즈로 만들었던 교재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의 어떤 동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배운다든가 이런 정의주기를 통해서 순차 선택 반복이라는 구조를 익히게 한다든가 등등등 여러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공립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데, 사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유치원에서는 이런 코딩 교육이, 유아 코딩 교육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독서 지도를 이런 등불인데요. 이런 등불에서는 이 텍스트 인식 기능이 있어서 등불을 이렇게 비춰주면 책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어줍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로봇을 이용해서 대화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코딩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 코딩을 한다든가 뭐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유치원에 뭐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블로그에 보니까 정말 다양한 AI 교육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자료들을 보니까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피지컬이라든가 뭐 이런 언플러그드 놀이들을 이렇게 제시한 유치원에서 실제 수업한 사례라든가 그런 그 후기들을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5, 6세 유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인데요. 산타 아마 추적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특히 저희 마을에서도 이 산타 추적기 딱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날짜 경계선에 따라서 산타들이 각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마을에서도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밤 12시에 산타가 온다고 하니까 막 아이들이 10시쯤에 막 다 서로 들어가서 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 산타 트래커인데 이제 산타 함께 춤을 댄스 이렇게 블록 코딩으로 이게 춤을 배우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춤 동작이 나오면 그걸 코딩을 하고 또 프리스타일러로는 내가 코딩한 것을 이제 아이들이 같이 따라서 하는 이런 형태의 뭐 코딩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그 언플러그드 교육인데요. 이거는 뉴질랜드의 그 팀벨 교수님이 이제 최초로 창안을 하셔서 컴퓨터 과학을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카드놀이나 여러 가지 놀이 게임 등을 만들어서 이런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 방법인데, 이거는 저도 이제 실제 가서 이분입니다. 이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연구도 같이 하고 왔는데요. 실제 제가 가서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시립도서관을 빌려서 이렇게 픽셀 매니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유아 어린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한번 가서 봤던 자료인데 아이들이 어린 4살짜리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자기가 LT90 하면 얘가 하살표가 움직여요. 이걸 터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너무 신기해하고 막 박수 치면서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명령한 대로 이 쬐끄만 삼각형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너무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코딩의 개념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린다 루카스인데요. 핀란드 분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는데 이렇게 헬로우 루비라는 코딩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어린 유아들이 보는 책이죠. 그래서 코딩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동화 스타일로 한 거고 또 한국에서도 번역돼서 출간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아부터 이렇게 코딩 교육을 이미 익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선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유아뿐만, 그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에서도 디지털 경험을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전에 2015에서는요, 그 2015에서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소프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2022에서는 AI 교육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 개정교육까지 발표된 이후로 유치원에서는 코딩 교육 금지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신문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자료를 보니 유치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참 지금서 보면 조금 좀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9, 2019년에 개정됐던 누리과정에 보면 디지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한번 누리과정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2022년도에 박정현 박사님하고 육아정책연구소죠. 같이 정책 연구하면서 제가 분석했던 자료인데요. 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굳이 찾아보면 신체 활동에서 여기 보면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한다. 또 뭐 예술 경험에서 또는 뭐 자연 탐구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 누리과정에서는 이 디지털을 애써 이렇게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누리과정 해설서나 이 프로그램들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스마트폰은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도구로 한정하고 어른만 사용하는 것을 각인시켜라.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마트폰은 어린아이들, 스마트 기기 같은 거를 어린아이들만 그러니까 뭐죠? 어른들만 쓰는 건가요?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울면 제일 먼저 보니까 이제 손에 쥐어주는 게 뭡니까? 대부분 스마트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거를 어른들만 사용한다라고 각인시키는지. 거기에다가 해설서에 보면 직접 스마트폰이 아니라 모니터나 자판을 색종이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상에 이걸 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검색을 흉내내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면 정말 저는 솔직히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자판이고 이러는데 굳이 그것을 색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흉내내야 되는가? 직접 검색하면 안 되는 것인가? 물론 유아는 알고 있습니다. 뭐 텍스트 글자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요즘은 뭐 음성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누리 사이트입니다. 아이누리 사이트에 있는 내용 보시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오늘 사실은 강의 준비하면서 아이누리를 검색을 해봤어요. 전체 자료가 아까 뭐 전체 자료 중에 한 29개 정도가 이렇게 디지털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2023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자료죠. 전체 자료는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2,000개네요. 약 2,196개 중에 아까 뭐 20개 정도니까 약 10, 몇 개인가요? 1%네요. 1%. 그것도 가장 최근에 있는 자료들이죠. 자, 왜 이렇게 우리 공교육 내에서 또는 우리 유치원 교육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외면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고, 정말 그래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기기를 접속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OECD 자료를 한번 피사 평가 매년 하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2022년 자료가 나왔죠. 아직 분석되지 않아서 2018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접속하는 확률 OECD 평균 7.73%인데 우리나라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세, 4, 6세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무려 OECD 학생들은 약 30%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22%밖에 안 돼요. 결코 우리나라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일찍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활용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완전 무조건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기를 이용해서 또는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런 교육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AI와 협력하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AI, 특히 챗GPT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업무용으로는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우리 교재를 만들거나 얼마 전에도 동화세상이라는 이게 작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과 같이 직접 챗GPT를 이용해서 동화 그림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챗GPT 4.0 같은 경우는 그림도 정말 잘 그리거든요. 동화책 스타일도 잘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AI랑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저도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뭐 다 성인이 돼서 뭐 다, 출가해 나갔습니다만, 우리 아이를 보면서 처음 핸드폰을 사주고 나서 이 게임, 남자아이는 게임에 많이, 또 여자아이는 이런 SNS 때문에 많이 골치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그러면 안 사줬더라면 그런 불행은 없었던가? 그런 어떤 뭔가 다툼은 없었던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 아이들이 가서 놀기 때문에 제발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하도 스마트폰에서 제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놀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취직 뭐죠 복학하기 전에 이제 집에만 있죠. 또 코로나 시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밤늦게 아이들이랑 그 뭐야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한테 막 화를 냈더니 저한테 무슨 뭐죠 탄원서 해가지고 A4용지 5장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쭉 읽어봤더니 한편으로는 너무나 웃기고 한편으로는 좀 많이 컸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읽으면서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서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아이들이 게임을 과거에 우리 어릴 때 컴퓨터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은 컴퓨터랑 하는 거지만 지금은 아이들끼리 같이 친구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마치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놀듯이 얘네들은 이 가상의 세계에서 같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들어온 건데 우리는 그런 어릴 때 그런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놀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놀다 보니까 게임 속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서 뭔가 뭐 나쁜 점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이들은 가상 세계에서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또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 이 기술이 갖는 엮이는 부작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기술이 없는 세상에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2019 누리과정이 그랬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유아들,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미디어에 너무 취약할 수 있죠. 특히 뭐 좀 뽀로로죠. 뽀로로가 거의 아이들을 휘어잡듯이 뭐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매체 미디어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요. 아이들 맨날 뭐 울면 딱 던져주면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영상 보는 거나 아니면 게임밖에 더 있나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실제 피사 아까 그 결과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OECD 그 조사 피사 결과에서 꼴찌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컴퓨터를 학습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사용률은 초고속망이 워낙 잘 돼 있어서 1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위해 학습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대한민국이 거의 꼴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못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뭐 유튜브 보고 또는 어떤 게임을 하고 또는 SNS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지금 패드로 이용하는데 패드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업무적인 것도 많고 문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구성하는 거, 편집하는 거 너무나 쉽게 잘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PC 안에서 하는 것보다 동영상 편집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 어플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합니다. 결국은 기술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술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우리 책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이랬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3단으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타자기가 컴퓨터로 변하고 이제는 다 가상으로. 이 뭡니까? 핸드폰 하나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KTX 타고 나면 저의 최고의 업무 공간이 KTX하고 게임방이거든요. KTX를 딱 타면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KTX 안에서 해요. 딱 전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 막 생각해야 되는 것들, 막 뭔가 글 써야 되는 것들, 보고서 마감, 뒤에 결론 및 정리, 시사점 정리하는 거. 이거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런 일을 딱 그 시간에 합니다. 왜냐면 딱 그 1시간 내에 끝내서 탁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막 엄청 집중하게 돼요. 우리 공간들이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지 못한 더한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런 기술은 하이테크는 짜는 치약과 같대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테크, 또 최근에 이제 하이터치라는 말, 공감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데, 하이테크, 하이터치 교육이, 예, 또 필요하지 않은가. 하이테크만의 교육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교육정보화가 1990년도 이후부터 이제 많이 시작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AI 교육이 본격화되는데요. 사실 이런 교육 정보화로 생기는 역기능과 부작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술이 교육에 또는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역기능이 없었던 적 없었잖아요.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 정보화로 생기는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화 교육이죠. 소위 말하는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이 바로 우리 이 디지털 교육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 네티즌이 자기 아이한테 핸드폰을 처음 사줬을 때 핸드폰 사용각서를 요청을 했나 봐요. 시간 관계상 그때 말만 한번 볼까요? 압수한다, 압수한다, 허락받는다, 압수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않는다, 자제한다, 않는다, 압수한다, 제의한다. 세상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압수를 연 3회 이상 당하면 핸드폰을 영구히 압수한다. 사실 이거는 제가 2014년도에 우리 아들한테 처음 핸드폰 사줄 때 썼던 각서입니다. 지금 보면 되게 창피한데요. 이랬던 내가 무슨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냐 주창하는 거에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돌이켜보면
이제 둘째는 좀 일찍 사줬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가끔 질문하거든요. 핸드폰을 언제 사주는 게 좋나요? 저는 이제 최대한 일찍 사줬으면 좋겠다. 물론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보통 아이들을 좀 늦게 사주면 사춘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줄 때만 잠깐 말들다가 그 이후에는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사주게 되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잖아요. 어릴 때 말 잘 듣잖아요. 이렇게 사용 시간도 정해고 이런 것들이 쭉 몇 년 동안 습관이 되다 보면 중고등학교에서도 뭐 몇몇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또 시험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스스로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찍 사주고 또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게임 외에 여러 가지 핸드폰을 할 수 있는 학습 방법들을 알려준다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AI나 디지털 교육은 이 그림 너무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이 그림 보고 많이 마음이 아픈데요. 소위 말하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보기에는 이게 공정일 수도 있는데 조금 부족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이제 서비스나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걸 공정하게 보자. 왜 나는 안 줘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불필요하게 세 개만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 공평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세 개를 더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교육기관들의 현실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지치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을 때 가장 힘들잖아요. 또 결국은 이제 세 개로만 충분한데 세 개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를 하기 싫지만 열정이 있을 땐 가능하죠. 새로운 학교에 부임을 하거나 새로운 유치원에 가거나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죠.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장벽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키운다는 것, 그것은 전문성을 키워주는 거고 또 유아 아이들에게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약간의 지식과 어떤 몰입,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주는 것인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그걸 잘 모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사로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디지털 통해서 물리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뭐 가상공간이나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이런 경험을 제공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상상력 그리고 많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